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이렇게 잦아드는 모습입니다만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투자 심리를 또 악화시키고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슈퍼얼로 불리는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네덜란드의 ASML이 예상을 밑도는 1분기 실적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 업황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도체주도 타격이 컸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600선마저 내줬죠. 특히 외국인이 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7만 원 선으로 내려온 상황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이슈,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존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당이 총선에 패하면서 올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야권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를 고소득자 감세로 보는 만큼 금투세 폐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금투세의 운명 어디로 향할지 콕콕 법률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점차 멀어져 가면서 눈앞에 실적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도 대체로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함께 좋을 수는 없는 법이죠. 실적에 따라 울고 웃는 시장 들여다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장 초반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0.12%, S&P 500이 0.58%,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어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가 싶더니 하루 만에 힘을 잃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0.66% 하락했고 애플도 0.81% 하락. 특히나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급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한 ASML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세한 실적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빅7 종목 중에서는 구글만 유일하게 초록불 켰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12% 하락했고 일라이릴리는 긍정적인 임상 결과 소식에 0.54%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1%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대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 하락세 면치 못했고 기술주 중에서도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린 점 확인해봤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3월 경기 동향 보고서죠. 페이지북을 보면 미국 10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소폭 또는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2월 베이지북에서 8개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한 것에 비해 더 확대된 결과입니다. 어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나름 시장이 버텼던 것을 보면 이처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드라마틱하게 꺾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 시장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마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가 없는 한 올 한 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이 투자자들은 연준보다는 실적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들면서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수주액 모두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27%, 순이익도 40% 감소했습니다. ASML은 TSMC, 삼성전자, 인텔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장비 판매가 줄면서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해 AMD, 브로드컴, 퀄컴 등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매출 호조로 16%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1분기 실적에서 보잉 관련 문제에도 예상보다 손실이 적었다는 평가가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그간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일부 정리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다른 섹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는데도 서학개미는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보관한 금액과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원픽이었던 엔비디아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통상 강달러 국면에서는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2분기 들어서 약세 보이고 있고 특히 서학개미가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서 강달러 국면에서는 이익이 낮아지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금리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어제 국채 가격이 급락한 것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10년물은 4.5%대에 2년물은 4.9%대에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는 인식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영향을 줬는데요. WTI 배럴당 82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8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분기 약세 기조 이어가면서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 기술주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변동성 체크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죠. 라인의 운영사 라인 야후가 또다시 행정지도를 받으면서인데요. 불과 한 달 사이 2차례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취소와 종료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분리를 요구했고요. 특히 자본관계 재검토와 관련해 그룹 전체가 시급하게 움직여 결과를 보고하라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닥달했습니다. 네이버의 비중을 낮추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에 라인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 영향력을 확장해가던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총무성이 단기간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자본 재검토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겨박제에 시달리며 흔들리고 있죠. 중국 비아디 이 빈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기습적으로 신차를 대거 공개했는데요. 그 종류도 스포츠카부터 오프로드 모델까지 다양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업으로는 테슬라를 또 오프로드 모델은 업계 대장 지프와 경쟁을 예고하며 빠르게 라인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카 모델의 슈퍼9은 람보르기니를 비롯해 아우디 총괄 디자이너를 지낸 볼프강 예고의 손길을 거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신차 공개 외에도 올해 첫 순수 전기 픽업 트럭도 선보일 계획인데요.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생산 중단으로 인도 시기가 한 차례 더 미뤄진 만큼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 올인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된 오픈 AI 투자와 관련해 조사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 대한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이를 인수라고 보기 어렵고 또 회사의 방향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 조사에 나설 필요가 없다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샘 올트만 오픈 AI CEO의 해고 스캔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인 사티아 나델라가 올트만의 복귀를 위한 협상을 도왔던 것 등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오픈 AI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지난 1월 단행한 대규모 투자가 반경쟁적 행위인지 살펴보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슈로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각국 규제 당국은 면밀 조사에 나설 채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인공지능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슈퍼을 ASML이 씁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과 수주액 모두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27% 감소했고 순이익은 40%나 급감했고요. 같은 기간 신규 수주도 뚝 떨어졌는데 신규 수주액은 우리 돈 5조 3천억 원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점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판매가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해줬던 건데요.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아직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구형 노광 장비를 서둘러 구입하면서 주문이 몰린 까닭으로 보입니다. ASML은 미국과 중국 사이 낑겨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미국은 ASML이 판매한 장비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해주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수긍하자니 매출 절반을 책임져준 중국 시장이 아쉽고 또 발을 빼자니 미국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어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갑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에 1% 넘게 하락했죠. 다만 어제는 투심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는데요. 먼저 반도체주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추가 투자 결정이 나온 이후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에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는 이번 테일러 공장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투자라고 언급하면서 삼성과 오랜 파트너십을 지속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최신 제품을 테스트 중인 가운데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를 직접 거론한 것은 그만큼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또 젠슨왕 CEO뿐만 아니라 리사수 AMD CEO도 삼성 테일러 공장에 대해 파운드리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와 HBM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다만 막판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ASML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낙폭을 키웠던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주부터 보면 DIT가 어제 상한가에 마감됐고 유니셈이 22%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HBM 관련주인 YC캠이 14%대, DI와 STI가 각각 6%대, 5%대 뛰었습니다. AI 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 에미리트의 AI 기업 G42에 2조 원가량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S는 일본과 영국에 이어 강력한 오일머니로 AI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도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번 계약을 통해 MS는 G42에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하고 첨단 AI 칩을 사용한 MS 서비스의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한편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는 동영상에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오픈AI와 구글, 어도비가 동영상 생성형 AI 분야에서 정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공개한 이후 구글과 어도비도 뒤따라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처럼 AI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리토가 12%대 뛰었고 마음AI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4%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셀버스 AI와 네파스아크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의 온라인 쇼핑몰 틱톡샵이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어제 광고주들이 강세 흐름을 시연했습니다. 틱톡샵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틱톡샵과의 연계를 통해 광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틱톡 글로벌 커리어 채널에서 40명이 넘는 서울 주재 인력을 채용하고 마케팅 및 세일즈 부문 채용도 진행되면서 조만간 틱톡샵의 국내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틱톡샵은 기존의 중국 이커머스와는 다르게 소비자가 틱톡을 통해 짧은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클릭하면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되는 방식인데요. 아직까지 틱톡샵 오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들의 광고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모비데이즈가 어제 상한가에 마감됐고 플레이디도 11%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와이즈워즈와 레뷰 코퍼레이션이 모두 5%대 뛰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어제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5.3%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외신에 따르면 발표치는 로이터 통신의 자체 조사 전망치 4.6%보다 높았고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의 예상치 4.9%보다도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중국이 4%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를 큰 폭으로 웃돈 5.3%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5월 초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많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와 중국 대도시의 직항 노선이 한 주당 126회로 증편됐고 일부 복합 리조트의 예약률은 이미 8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28%대 급등했고 또 한동안 부진했던 J2K 바이오도 21%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리더스 코스메틱이 14.99% 올랐고 또 면세점주로 묶이는 토니모리와 글로벌 텍스프리가 각 8%대, 3%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선방하는가 싶었지만 장 막판에 악재를 만나며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노광 장비 기업인 ASML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파운드리 기업들의 실적 우려까지 커지며 코스피가 결국 2,600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0.98% 조정으로 2달 만에 2,58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면서 0.03%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환율이 다소 진정됐지만 외국인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시장에서 자금을 빼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834억 원 팔자세를 보였고 기관도 2,022억 원 매도 우위, 개인만이 홀로 3,61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14억 원 매도 우위, 여기서는 개인도 562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요. 기관만이 948억 원 사자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10위권 내에서 네이버 딱 한 종목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마저도 0.06%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ASML 실적 나비 효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37% 낙폭을 기록하며 8만 전자 지키기에 실패했고 SK하이닉스도 0.22% 약세로 18만 닉스 반납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와 기아는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3.51% 마이너스권, 기아도 1.3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반도체 소부장주가 선방했습니다. 리노공업이 1.91%, HPSP가 3.41% 상승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2%대 정도 밀렸는데 약세의 골이 깊었던 건 알테오젠 4.46%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엔케미 9.19% 급락하며 마감가 30만 1,500원이었습니다. 환율은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환율에 대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진정됐습니다. 7원 70전 내린 1,386원 80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월 들어서 어제까지 한 6% 정도 내렸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달 들어서만 7% 넘게 빠질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코스피가 한 달 동안 7% 넘게 내린 적은 한 총 10번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럼 이번 달 시장의 급락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시장의 약세가 매크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낮은 변동성을 레버리지한 기계적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는데요. 지금 코스피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코스피가 2,500에 근접할수록 주식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하나증권은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는 식품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주는 일부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1분기에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증권은 올해 들어 주요 식품업체들이 업황 개선으로 실적 확대 모멘텀 구간에 진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커버리지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6.4%, 17.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환율 영향이 제한적인 종목들의 선별 투자가 유효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환율 부담이 과거 대비해서 완화된 CJ제일제당과 농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을 지나서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심이 약해질 수 있겠습니다. 흔들림에 대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시각 8시 21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 쪽에서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들의 경계성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는 양상인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서학 개미들은 잘 대응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엔비디아 고점에서 뭐 1억 불 이상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충분히 환차익도 누리신 것 같고 네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캐시우드보다 우리 서학 개미가 나아요. 요즘 개인 투자자를 보면은 시장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좀 네. 팔고. 오다가 예.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 망했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를 너무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초 대비 한 40%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그 최근 들어 또 막 사고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기사 제목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캐시우드는 절대 안 망하죠. 예. 수수료 따박따박 다 챙기고 예. 캐시우드를 믿고 돈 맡긴 고객들이 망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예.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아까 저 굿모닝 마켓에서 케빈 고든이었나 찰스 슈왑의 전략가가 했던 말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깨닫기 네. 시작했다. 다른 곳에 다른 섹터가 이제 더 수익률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 네네. 뭐 계속 AI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어수선하네요. 두바이는 뭐 1년치 비가 내렸다죠. 네. 지금 오늘 또 일본의 규슈하고 시코쿠 사이에 해협에서도 지진이 있었나 봐요. 우리 경남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 어수선합니다 진짜. 그러게요. 황사는 뭐 전국을 덮고 있고 아우 네. 힘들어요. 시장 자체도 지금 뭔가 그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자욱하죠. 예. 네. 오늘 애플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좀 특징적인 거는 네.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 네네. 아까 반도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ASML, 홀딩스는 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너무 실망스러운 좀 성적표를 냈기 때문에 좀 한 7% 정도 빠지고 시간에까지 한 6.9% 빠지는 모습들 보였었고, 그다음에 AMR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 이거는 이제 ADR로 상장이 돼 있으니까 네. 12% 정도 빠지는 모습들 보였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나스닥이 좀 빠지는 이유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선방했던 거는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있었고, 그다음에 뭐 상위에서는 이제 알파벳이 조금 선방을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1.4%까지 빠지는 모습들. 그래서 그 고용에 대한 좀 충격, 그 해고에 대한 좀 충격이 어느 정도 어제까지는 이어졌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반도체 쪽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한 대표께서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상당히 크리티컬해요. 엔비디아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160불이 결국은 깨졌고 160불 근방에서 서너 번 이렇게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160불이 어제부로 깨졌고 지금 엔비디아는 840불 여기가 무너지면은 조금 위태위태한데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엔비디아 GTC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쭉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주가가 더 견고해지고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랙웰을 얼마만큼 사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A백이나 네. 살짝 H백을 대규모로 못 사는 업체들은 A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 구매력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H백을 쓰게 되는데, 이거보다 연산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블랙웰 GPU를 이제 구매 대기자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구매 대기자들이 아마 하반기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출고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얼마만큼 사느냐는 이제 하반기에 좀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견조해지려면은 이번 GTC에서 발표한 블랙웰에 대한 실적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3, 4분기 때 블랙웰 GPU
그 실적이 딱 찍히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로 찍힙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로 찍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가 저는 엔비디아 지금 주가에서는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이 성장률을 좀 보여줘야지 좀 주가가 좀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ASML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매출이 워낙 규제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노광 장비에 대한 게 좀 많이 타격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 규제 전에 이제 노광 장비 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광 장비가 뭐죠? EUV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세회로 공정을 가게 되면은 기존의 기존 공정보다는 좀 더 이 극자외선을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그겁니까? 혹시 그 우리 자료 화면에 가끔씩 보는 웨이프에다가 뭐 빛으로 막 쏘고 있는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결국 회로를 심는 건가? 네, 근데 이제 네. 3나노, 예. 2나노 이렇게 예. 갈수록 기존 공정에서 이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극자외선을 노출해가지고 길을 여는 거죠. 그거를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광 장비를 쓰는 거고 그러면은 노광 장비에서는 이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ASM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반도체 굵기를 위해서는 3나노, 2나노 이런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예. 미국이 자꾸 견제를 하니까 수출하지 마.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좀 타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는 네. 거는 밀려있던 주문들 우리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아예 구매 못 하겠다. 그럼 1분기에 몰아서 구매를 하자. 이 부분이 조금 선방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2, 3분기는 좀 그래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어제 반도체 종목 중에 선방을 했던 건 또 TSMC였거든요. 네네. TSMC 같은 경우는 워낙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뭐 원탑이다 보니까 그 지금 뭐 고객사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AMD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대만 지진 이후에도 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닉스도 아니 이제 주로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들 이제 주가를 길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이 주가의 레벨이나 기술적인 흐름을 갖다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하이닉스도 보면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최근 흐름이 약간 19만 1,000원 근방에서 짱봉 치고 오늘 17만 8,000원 요거 또 네크라인이라 가지고 요 레벨이 좀 이렇게 무너지면은 또 이격을 또 줄여야 되는 관점에서 또 많이 또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반도체가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테슬라가 빠지면 같이 빠지고 네네. 커플링 현상을 네. 좀 나타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HBM 관련주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네.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 같이 빠지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3% 넘게 빠지다 보니까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환율에 대한 조금 걱정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도세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네, 왜냐면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지금은 커플링 현상으로 지금 하이닉스도 제일 민감하게 빠지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HBM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탄력성이 더 높았다 보니까 예. 그럼 빠지는 탄력성도 높겠죠. 그만큼 차익 실현을 하려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테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나오셨으니까 또 테슬라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소장님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다. 주가 위치 자체가 160달러도 붕괴가 됐고 그리고 1분기 인도량도 상당히 쇼크 수준이었고 지금 뭐 인력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감축한다. 뭔가 지금 엄청나게 뭐 뉴스의 흐름은 악재가 많아요. 그죠? 뭔가 수요 둔화를 대비하는 듯한 느낌이고 좀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의지도 엿보이는 것 같고 이 가운데 또 테슬라 이사회는 77조 원 규모의 보상안을 다시 승인하는 안건을 투표에 붙이고 네. 이거는 어떻게 봐요? 무슨 보상이에요? 그거는? 그 일론 머스크한테 보상안. 560억 달러. 네. 예. 그게 뭐냐면 주주들이 다 동의를 했던 겁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때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10배 가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주가가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보상 패키지안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거 2018년도 주주총회에서 이거 네. 통과가 됐던 안건입니다. 네. 그때 통과가 된 안건이고 그때 당시 주주 동의율이 거의 70%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과반이 아니고 네. 정말 큰 과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통과가 된 건데 어쨌든 뭐 51%만 통과해도 과반이다 보니까 그거는 주주총회에서 통과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보시면 이 보상 패키지 안이 이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하면 진짜 줄게. 이거 달성하면 70조 원 줄게.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설마 싶었구만.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시가총액만 달성하면은 이거 10배만 뭐 트위터 그때도 일론 머스크는 많이 했으니까 트위터로 이거 장난질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보상 패키지 안에 근거가 뭐였냐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0배 수준을 달성했다 보니까 모든 보상 패키지 안에 대한 조건을 달성은 한 겁니다. 달성은 했고. 네, 그래서 주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마 되겠어? 하면 진짜 줄게. 이런 거였는데 진짜 달성이 됐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 델라웨어 쪽에서는 이거를 무효다. 이게 한 소액주주가 이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네. 1월 달에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미 주총에서 통과된 법안이고 만약에 이게 이사회에서만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법대로 보면 그렇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좀 그래요. 뭐 그렇죠. 사실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주주들은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 네. 그 조건에 대해서 통과를 한 그 주총 안건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달성을 한 거는 이 통과한 거에 따라서 안건은 가야 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연봉이 아예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보상 패키지 안으로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뭐 여기서 조금 뭐 저는 주총에서 나왔던 거는 일단 통과해야 되는 거. 그래서 보상 패키지 안을 다시 올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이걸 다시 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원래 이번에 해고 안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 테슬라는 5년마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고에 관련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2022년도에 정말 유명한 분 한 분 퇴사를 했죠. 안드레 카파시. 이분은 AI 총책임자였습니다. 테슬라의 AI를 총책임하는. 이분이 이제 테슬라를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면 오픈 AI로 갔었죠. 근데 그때가 2022년 7월 13일인가 14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안드레 카파시가 퇴사를 하면서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테슬라 FSD 끝났다. 이제 AI 끝났다. 안드레 카파시 퇴사하면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다 끝났다. 이제 자율주행 절대 못한다. 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테슬라 FSD가 버전이 한 11버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V12 시작됐죠. 근데 제가 V12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것도 영상이 이제 저작권 때문에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게 FSD를 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우회전을 하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저 방향에서 살짝 2차선이 막혀 있고 오른쪽에 실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소장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막혀 있으면 보통 사람이면 갓길이 좀 있고 우측하는 차선이 한 100m 정도, 뭐 50m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저 실선을 좀 밟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좀 밟고 가서. 네. 약간 살짝 위반하면 너무 편해지죠. 그렇죠. 약간 얌체처럼 운전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뭐 다 지키진 않다 예, 예. 보니까. 네. 근데 FSD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저거를 밟고 갑니다. 원래 코딩으로 했으면은 이거는 저 앞에 말이 안 밟고 되는 가는 거거든요. 차가 그 테슬라 그 차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선을 밟고 있는 이 화면. 네, 이 화면이 이제 테슬라입니다. 이게 운전자 시각. 네, 운전자 운전자 시각입니다. 씨가. 네, 네. 네네. 근데 저 선을 이제 밟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코딩으로는 이거는 못한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선을 밟더라도 제1 원칙은 뭐냐면은 사람이나 물건이거든요. 네. 사물이거든요. 네. 그럼 사물이 없으면은 저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쭉 빠져나갑니다. 보통 사람은 저기 갓길이 좀 있고 우회전 차선이 있는데 그럼 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꽤 많이 발전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여기에 무슨 뉴러모픽 반도체 칩이라도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AMD 칩 이렇게 라이젠 CPU 박혀 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도조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을 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코드가 한 30만 줄 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C++ 코드라고. 이제 원래 개발자 언어인데 원래는 저 프로그램에서는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아니고 그냥 코드로 했다라고 하면 저런 행동을 못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실선을 넘지 말라는 코드나 아니면은 기다려 아니면은 점선에서만 우회전을 하고 깜빡이를 켜 이런 명령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절대 저렇게 사람처럼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도 되겠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FSD V12 12.4를 쓰시는 분들 중에 네. 상당수가 나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2022년에 안드레 카파시가 퇴사를 하고 나서 AI는 끝났고 자율주행은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는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모든 통제를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대해서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론의 부재가 저는 가장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일론의 부재가 있다라고 네네. 하면은 그거는 저는 조금 뭐 목표가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안드레 카파시가 그 AI 어떤 커뮤니티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영상들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엔지니어들하고 직접 소통을 합니다. 자기가 네. 모든 그 부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드레 카파시가 퇴사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FSD 망했다, 자율주행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더 나은 AI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는 총책임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이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1분기에 지연됐던 인도량들이 네네. 점차 이제 2분기에 도달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돌아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네네. 얘기하셨죠. 근데 예. 아직까지 홍해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가 상황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좀 많아지고 기가 베를린이 좀 정상화가 많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FSD가 이제 원래는 구독료가 $199였습니다. 한 달에. 근데 이거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이거를 확 낮췄더라고요. 네. $99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FSD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고 저는 채택률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FSD 12.4를 보면은 한 달에 10만 원이면 이거 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굳이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갈 수 있어. 저도 여기 방송국 오는데 운전을 40분, 50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낼 수 있어라고 하면은 저는 할 것 같거든요. 대신에 핸즈오프를 해야 됩니다. 저게 무조건. 한 달에 $99? 네, 한 달에. 네, 그 한 50% 낮춘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190한 달에 저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한 달의 비용이 199에서 99로 낮아졌다. 네네. 아우 다행입니다. 저는 화면만 얼핏 보고 저기 테슬라 누가 목표 주가인 줄 알고 저렇게 제시했나 싶어가 깜짝 놀랐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체험판 1개월 다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테슬라 FSD를 북미에서는 좀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입니다. FSD 구독료를 좀 낮추면서 첫 번째는
FSD 채택 한번 하게 되면 못 빠져나오는 거. 이게 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쿠팡이 얼마 전에 멤버십 가격을 갑자기 한 40%인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도 쿠팡 쓰는데 이거 4,000원에서 7,000원 올라가도 이거 해지 못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이거 3,000원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던 거 해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은 이거 로켓프레시 배송을 다시 택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믿고 또 올린 거겠죠, 쿠팡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네. 당시에 쿠팡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뛰었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전략이 쿠팡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격을 낮추면서 이용자들을 다 체험판 이용자들을 다 모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왜냐면은 지금 자율주행 경쟁자는 테슬라 빼고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구입자 증가를 이루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FSD 데이터를 다 습득을 하겠다.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테슬라는 그냥 내가 돈을 받고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나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 헤게모니 자체가 저는 다른 뭐 크루즈, 웨이모 이런 업체들하고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이렇게 센티멘탈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2차 분할 매수가는 저는 $150 미만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150 미만에서는 이제 2차적으로 한 번 더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 로보택시 공개하고 하면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진보 그리고 어떤 뭐 테슬라의 앞으로의 계속 뭐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또 자동차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AI와 또 로봇 이런 쪽으로까지 감안했을 때는 네. 인정하는데 테슬라의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테슬라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나스닥의 그 어마무시한 그 시총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조 달러고 애플만 해도 2조 6천억 달러인데 시총이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한 8, 9위까지 내려왔네요. 나스닥 내에서도 네네. 시총이 한때 4위까지 했던 게 얘가 지금 한 4,950억 달러, 한 5천억 달러로 칩시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총이 500조 내지 600조 사이인데 이게 테슬라만 봐도 이런데 다른 거 뭐 저 위에 것들은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더 아찔해지는데 이 회사가 지금의 매출과 이익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비아디는 보니까 뭐 더 치고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게 500조 600조 회사 맞습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인도 대수만 보면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팔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산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테슬라 이거 생산하는 만큼은 무조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 하락하고 이러고 있다. 근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성장을 했거든요. 전기차 시장만. 다른 데는 오히려 레거시 업체들은 다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츠 보시면은 네. 역대급 최저 인도를 기록했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살 건데 계속 이 방향성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냐. 기존 레거시 업체들 전기차 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하나둘씩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 자율주행이 나오고 있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계속 퍼지겠죠. 이제 예. 12.4 나온 지가 뭐 일주일도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12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럼 자율주행에 대한 게 지금 $99로 내려갔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좀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는 지금 500만 대도 충분히 2030년 안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논리를 갖다가 지금 뭐 예상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2차 전지 쪽하고 연관시키면은 이거는 예. 조금 다른 거죠. 다른 이제.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인 거죠. 왜냐면은 공급사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하니까. 뭐 포드, 뭐 GM 뭐 이렇게 예. 다양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성장은 하긴 할 겁니다. 전체 파이로. 근데 여기서 100% 성장하는 놈이 있고 50% 성장하는 놈이 있고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는 100% 성장하는 회사를 좀 찝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폰 처음 나왔을 네네. 때 예. 삼성, LG가 바보여서 이거 안 만드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그 앱등이라고 그러죠. 그때 네. 애플 쓰는 사람들을 네네. 앱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앱등이. 앱등인가 맞을 겁니다. 애플 쓰는 사람들을 네. 그래서 그때 애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아이폰 이거 누가 쓰냐 이런 2009년인가 그때 2008년도에 출시를 했으니까 아이폰 3GS를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앱등이라고 많이 불리긴 했는데 그러면 애플은 지금 자기들만의 앱스토어를 갖추고 생태계를 갖추다 보니까 이게 헤게모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이 두 번째 자기들만의 어떤 생태계를 갖춘 데가 어디냐? 저는 테슬라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율주행 면에서는 경쟁자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 자율주행 말씀을 주셨으니까 혹시 국내 증시에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종목 쪽으로도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카메라 모듈 쪽이죠. 카메라 모듈. 네, 카메라 모듈 쪽인데. LG 노텍 네, 이런 LG 쪽인가요? 노텍이나 아니면 근데 LG 노텍은 이제 애플 쪽 향이 좀 워낙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에. 근데 아이폰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전장용 카메라에 좀 집중하는 업체들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뭐가 이제 있을까요? 세코닉스도 있고요. 세코닉스. 네, 세코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MC넥스 파트론도 하지만은 저는 세코닉스가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는 워낙 좀 독보적으로 잘 그 매출 비중이 크기는 하거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에서 검사 장비 쪽 이제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 퓨런티어. 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앞서 어떨까라고. 효과에서 보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급등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업체인 거예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그 자율주행 쪽으로 자율주행. 엮이기는 예. 하는데 실제 카메라 모듈 쪽보다는 네. 이제 다른 자율주행 쪽으로 좀 엮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쪽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이다라고는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가다 보니까 움직임이 또 커서 지금은 네. 보합 정도네요. 네. 예. 참. 그때 장 빠지는 와중에도 LG 노텍 202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가을 겨울에 정말 하루도 언급 안 되고 넘어간 적이 없었고 카메라 모듈 종목들 그때 참 그거 많이 유행했는데 그 이후 주가 흐름 보면은 차라리 지금 그냥 묻어두고 가야겠네. 지금 우리 한 대표 얘기 듣고 LG노텍 딱 펼쳐보는 순간에 네. 그때 그렇게 다들 막 여기저기서 광분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갔으면 제대로 안 나왔으면 지금 아주 깝깝한 상황이고 지금 같은 레벨이면 오히려 뭐 담아놔도 견딜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거 뭐 참 이쪽을 제일 많이 보기도 하고 관련된 그걸 합니다만 이 관련 채널이나 매체의 이 호들갑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참 그런데 이렇게 좀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시장에 이슈가 되는 섹터라는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또 네. 호들갑으로 치부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에 아주 뭐 이렇게 잘 훈련되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 분들 같으면은 예, 너무 여기도 아침에도 들었고 오후에도 들었고 뭐 장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틀어도 나오고 할 때 그때는 진짜 짧게 끊고 나오셔야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 최종 판단은 그것도 투자자 뭐, 본인의 몫이다라는 그것도 거. 제가 봐서는 비겁해요. 실컷 얘기해놓고 나서 판단은 당신이 하고 책임도 당신이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꼭 드려야죠. 왜냐면 뭐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예, 없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들 이렇게 숨어버리는 소위 전문가들, 뭐 유관 채널들, 유튜브 할 것 없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전문가도 옥석을 가려야죠. 저희가 그렇죠. 또. 예. 그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좀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금 현재 0.69%,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되네요. 호가로 2,580포인트.
어제 이제 2,600선 종가 기준으로 2달 만에 2,600선을 좀 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400원. SK하이닉스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5,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6,000원. 그리고 현대차는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4,500원. 기아가 1%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4,50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7,500원, 네이버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도 역시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3,000원. 알테오젠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원이고 엔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PSP가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42,100원이죠. HPSP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는 3%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1,000원. 셀트리온작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6,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이오테크닉스 0.4%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24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장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근데 동시효과 네. 저게 진짜 개장 이후에도 저 분위기 이어진다면은 그나마 진짜 선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미국장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뭐 테슬라 얘기는 접는 가운데에서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 77조 그 보상 나가면은 제가 봐서는 그 테슬라 주주들이나 이사회가 한 대표한테 하다못해 7억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저보다 더 분석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제가 보는 이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사실 근데 테슬라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저는 코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 수익 이번에 크게 내신 분들 개인적으로는 되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큰 수익 내신 분들. 예. 그렇게 비관적일 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3천만 원대. 그럼요. 예. 그렇게 1억까지 버티는 걸 보면은 사실 네.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코인 투자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네. 근데 저는 테슬라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힘든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네. 언론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 파헤치고 이제 조금 팩트라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 각자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저는 보고 있고 좋냐 나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제가 조금 공부하면서 그런 건데 이게 잘 알지 못하면 되게 힘든 주식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매체에 나오는 것만 이제 나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이게 잘못 투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테슬라 주가도 이제 $100에서 저도 그때 샀거든요, 사실. 그때도 막 사긴 했는데 근데 299달러 갔을 때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여기 나와가지고. 근데 그 이유들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내가 높게 사면 나한테 안 좋은 그렇죠. 주식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적정 가격대가 그래도 매수 구간한 때가 이제 $100 후반에서 $200쯤이라고 네. 1차적인 매수가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50쯤에서 이제 2차적인 분할 매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이게 $300에 사면은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면은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게 그 의문인 거죠. 네. 그나마 저는 그래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싸게 사는 싸게 거는. 사면은 네. 뭐 $100에 샀으면 예를 들어 $120에 샀으면 예. 지금 $150 가도 음, 버틸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음. 근데 $300에 사면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는 조금 안정감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광고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좀 다른 쪽으로 제가 화제를 돌려볼게요. 그 시장이 좀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최근에 좀 테마주들 다시 기승부리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광고 관련주들 이게 틱톡샵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지금 중국 쪽 그런 이커머스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게 진출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네네. 이 가운데 틱톡샵 진출하면서 지금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광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 약간 예. 예전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스레드 관련주. 스레드 관련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예. 메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스레드가 나오면서 스레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광고 회사들이 이제 나스미디어가 있죠. 네네. 그다음에 뭐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FSM, 와이즈버즈, EM넷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광고 회사들이 각자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도 하지만은 각자 부서가 다 있지만은 그렇죠. 주력 매출이 이제 뭐 전통 방송이나 아니면 통신이나 아니면 해외 쪽이나 이런 클라이언트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내는 구조인 거고, 근데 제일기획은 결국에는 삼성 쪽에 수주를 받아서 하는 매출 비중이 높겠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광고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좀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일반 중소형 업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뭐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행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랩사라고 그럽니다. 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미디어나 이런 업체들이 랩사인 거고, 랩사에서 나오는 대규모를 또 이제 쪼개서 팔아버리는 거는 이게 대행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스레드 나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메타 쪽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네. 인스타그램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 페이지가 막 뜨지 않습니까? 물건 내가 본 물건 갑자기 연관돼서 뜨고 뭐 쿠팡 뜨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행하는 업체인데 어제 좀 주가가 확 상승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틱톡이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지겠네? 그러면은 수익성이 많아지겠다. 네. 그럼 뭐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이런 업체들 수혜를 받겠다라는 시나리오 때문에 상승을 한 거지, 아직까지는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테마 정도로 봐야 네, 되는 테마 건가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떨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8만 원 무너진 상황이고 일단 전 엔비디아가 제가 오늘- 질문을 네. 드렸는데 네. 개장하셔야죠. 네, 답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네, 4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두 달 만에 2,600선을 좀 내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달러원 환율 급등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간밤에 유가는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고 또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런 반도체 섹터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올라갑니다. 2,595포인트, 호가와는 또 다른 움직임이네요.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83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0.5%, 0.6% 떨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5,000원 터치하면서 9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다시 8만 원 선을 내주고 78,300원 선에서 지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8만 원 선 내주고 176,2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1.4% 하락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0.8% 상승합니다. 36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올라갑니다. 7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9% 떨어집니다. 65,700원이고요. 현대차가 2% 강세입니다. 23만 8천 원이고요. 기아도 0.9% 올라갑니다. 114,200원. 셀트리온이 1.7% 올라갑니다. 17만 5,400원. 2.5% 강세.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포스코홀딩스도 1.8% 올라갑니다. 37만 8천 원. 네이버도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18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닷새만의 반등을 보여줍니다. 2% 상승 21만 9,500원이고요. HLB는 0.6% 떨어집니다. 92,600원. 알테오젠이 1% 상승하면서 166만 2,600원이고요. NKM은 1.4% 떨어집니다. 29만 7천원. HPSP가 1.6% 약세입니다. 4만 1,6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0.9% 올라갑니다. 26만 9,500원. 셀트리온제약 강세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셀트리온제약도 2.3% 상승으로 8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상승, 지금 16만 8,500원. 이오테크닉스가 2% 하락, 2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지금 최근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주 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뭐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선 관련주는 움직이네요. 대원전선이 11% 급등합니다. 2,725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전선 관련주 내에서는 대원전선이 지금 11% 급등 중이고요. 대한전선도 2.7% 상승 12,440원. 가온전선도 3% 강세 39,650원. 그밖에 일진전기, 재룡전기도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에코에너지도 2% 강세입니다. 1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철강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하이스틸이 지금 24% 급등합니다. 그밖에 뭐 지금 보시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동국홀딩스, 현대제철, KG스틸 2%, 3% 강세고 철강 중소형주 쪽에서는 하이스틸, 대동스틸이 강세입니다. 각각 27%, 19%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도 지금 10% 넘게 올라가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도 3% 강세입니다. 그밖에 금강철강, 문배철강 각각 18%, 11% 급등을 보여줍니다. 오늘 철강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는 이제 조선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하나오션이 3.6% 강세고요. 3만 50원.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2% 강세,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 상승이고요. 현대미포도 2% 상승입니다. 오늘 조선주들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77억 원, 311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77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입니다. 90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4억 원, 20억 원 순매도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떨어지네요. 지금 6원 80전 하락한 1,38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환율 시장 자체는 조금 어떻게 좀 안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일단은 본레벨 받고 1,400원 찍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딜러들 투기적 거래를 하는 선수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든 뭐 일본에서든 추가적인 달러 롱을 잡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제 특히 뭐 제닛 옐렌 재무장관, 우리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스즈키 일본 재무상 해서 뭐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에다가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 같으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꽉 붙들어 매놓고 있는 위안화 환율이 갑자기 무슨 몇 년 전 같은 평가절하 비슷한 네네. 위안화의 급작스런 절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 뭐 또 환율은 당분간은 소강 상태 내지는 그동안 급등에 대한 되돌림 아닌가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들한테 살짝 이렇게 매도보다는 또 단기적으로나마 또 매수로 돌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네. 금리도 좀 내려줬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앞서 소장님이 지금 뭔가 예.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좀 쉬어가고 네, 그게 소외됐던 섹터들이 좀 우리 움직인다. 시장에도 나타나는 분위기 아닌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긴 해요. 예. 철강도 지금 바로 뉴스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예, 예. 알루미늄 철강 쪽으로 해서 중국에다가 또 25% 관세, 네네. 또 숫자까지도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또 그렇게 때려놓으니까 우리가 어떤 뭐 반사 이익을 보나 싶은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한번 바짝 또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 앞서 반도체주 네.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네.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AI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지금 좀 분할 매수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내는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뭐 HBM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좀 소부장 업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각자 이제 섹터가 좀 다 반도체지만은 여기서 조금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HBM이 이렇게 쭉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수혜를 못 받는 업체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부각을 받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지진 때문에 이번에 SAC한테 그 공시를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2분기 디램 공급이 5% 정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디램 생산 회복 중인데 아직 예. 재가동되지는 않았다. 이런 예.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램 시장 점유율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제 1등이죠. 45%로 1등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31%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이제 20% 정도 차지하는데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대만에 타이청 공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동 중단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공급이 한 5% 정도 줄었다. 여기 중단되면서 나온 조치가 뭐였냐면 가격 인상, 공급 줄어드니까 가격 인상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가격 협상 잠깐 일시 중단했죠. 네.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도 일시 중단했죠. 같이. 그래서 일단 디램 업체 단가를 좀 올리기 위한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현물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낸드 쪽이 아직은 많이 못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제 컨코를 한번 들어보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낸드 가격이 조금은 반등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낸드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좀 버티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뭐 디램이나 네. 낸드 쪽에서. 근데 예.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TCK라든지 네. 아니면 원익QNC, 뭐 쿼츠나 파츠를 생산하고 있죠. 그다음에 TCK는 이제 SIC 링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주가가 그렇게 지금 환율 때문에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쭉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낸드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덱스 같은 경우에 포커스링 파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낸드 쪽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메모리 쪽이 거의 60%고 비메모리가 40%인데 여기서 낸드가 한 70% 되다 보니까 지금 낸드 관련주들이 조금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HBM 쪽이 쭉 갔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메모리 쪽에서 뭐 물론 HBM도 메모리이긴 하지만은 기존 뭐 DDR5나 낸드 쪽도 한번 DDR4, 5나 아니면 낸드 쪽도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뭐 반도체 패키징이나 이런 쪽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 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기, JNTC나 SAC, 피롭틱스. 네, 피롭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랑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따지고 보면은 예. 왜냐면은 유리기판 자체가 그 디스플레이에서도 이게 타공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타공을 잘해야 하는 것도 이제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그 필옵틱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저는 아직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은 좀 테마를 산업을 탔다. 한 번은 탔다. 그다음에 이게 AMD가 좀 일단은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SKC, 앱솔릭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FPCB 만드는데 여기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노릴 거면 이렇게 대형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한미 반도체는 그 어제 뉴욕장에서 그 이슈가 됐던 ASML하고는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약간 그게 다르죠 사업이. 다르죠. EUV는 이제 그 회로를 그려주는 거고요. 그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제 패키징, 패키징 쪽이고. 후공정 패키징을 해주는 거죠. 그래 반도체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패키징을 할 거야? 그 장비를 납품하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인 거죠. 이쪽은 어떻게 이만한 시세가 나올 만한 그게 뒷받침이 됐습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는 솔직히 예상을 못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런 얘기들 네, 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이번에 또 예. 받다 보니까 이번에 또 기대되는 거는 어디냐면 삼성전자인 거죠.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한미 반도체 빼고는 이제 TSV 공정에서는 뭐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는 이제 대항마가 좀 없다 보니까 아마 가능성은 있겠죠. 그거는 왜냐면 마이크론도 일단 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삼성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밸류가 더 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와,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금양,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동호 시스템즈. 그동안 좀 소외됐다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테슬라하고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기대감을 그런 키울 기대감.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 하락이 거의 뭐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엮여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은 리튬 가격이 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원래 그 작년 6월 달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작년 6월 달이 이제 그 300위안 정도 됐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지금 110위안 정도 됐거든요. 예. 중국 탄산리튬 예. 가격으로. 그러면은 연중 최고치로 이번에 110위안을 넘어선 거는 이제 처음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여기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동안 4분기 적자 났어. 근데 이게 장사를 못해서 적자 난 게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는 그 갖고 있는 그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또 싸게 구매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싸게 구매하는 것들을 또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양극재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양극재 판가가 2분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리튬 가격에 좀 연동돼가지고 양극재 업체라든지 완성셀 업체들, 뭐 음극재, 뭐 전구체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화장품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또 한수성님 나올 때 아니면 화장품 물어볼 출연자가 없어요. 길게 말고 짧게요. 오늘 또 시세도 좋고, 예, 그동안 뭐 VT 리들샷 맞나요? 요거 좀 좋게 보셨고, 예. 잠깐 연결이 끊겨가지고 네. 제가 지금 보다가 보니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 제가 관세청 수출 자료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화장품류 수출 추이인데 이게 관세청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연간 데이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2021년에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거 꽤 많았었죠. 그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이 정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따이공들 중국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중국 쪽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은
틱톡이나 이런 SNS가 불면서 인디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성장을 했죠. 네.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중국 내에서 ODM 업체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중국 내에 뭐 코스맥스 이런 법인들이 정상화가 된 거고 그래서 중국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2022년, 3년 보시면은 의존도가 쭉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야 전체 화장품 수출 금액이 낮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화장품 수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 우리 갑을 관계였지만 갑갑 관계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해외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수출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어디냐? 잉그로드랩 네네. 미국 비중이 거의 90%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잉그로드랩을 갖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저는 일전에는 이제 개별적인 기초 화장품들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OEM, ODM 업체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뭐 코스맥스도 있고 한국콜마도 있고 뭐 CNC 인터내셔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도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9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투자자분들 여러 가지 쇼크로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양 지수 1%대 안정적인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4%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2,6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점차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현재 2,6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1.17% 상승권입니다. 8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정되다 보니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죠. 719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378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1215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 외국인은 지금 영어권으로 일단 그렇고요. 기관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어떤 업종이 웃고 어떤 업종이 울고 있을지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철금속과 전기 장비 그리고 철강 쪽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강했던 광고 오늘은 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해운 업종 오늘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강할 때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선주죠. 지수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전선주 가장 크게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원전선이 현재 8.3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원전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인 갑도물산 160만 주의 블록들 매각 공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8% 넘는 상승세로 2,65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KBIB 메탈도 오늘도 5.53%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983원.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도 상승권입니다. 특히 LS 에코에너지가 4.68% 강세 기록 중인데 현재 1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된 비철금속 관련주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합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철강주 오늘 장 초반부터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하이스틸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3,775원이고요. 신스틸 19.81% 질주합니다. 3,805원. 금강철강이 16.98% 급등 중입니다. 현재 5,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동스틸도 17.95% 시세 분출 중입니다. 4,305원. 그리고 문배철강 8.84% 강세로 3,01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 관련주 보겠습니다. 비철금속 테마 내에서 한주 라이트 메탈이 10%, 조일 알미늄이 13.16% 급등하고 있습니다. 2,665선 지나가고 있고요. 남선 알미늄도 10% 넘는 상승권 유지 중입니다. 2,060원. 사마 알미늄이 9.1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J 메탈도 4.5% 상승 중입니다.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주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다 보니 바이오주가 살아나는 분위기네요.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이 덴마크에서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마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인 램시마 SC 국가 입찰 수주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본격 출시했다고 밝혀서 오늘 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51% 플러스권 9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93%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7만 4,300원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알테오젠도 4.17% 강세 흐름 16만 7,500원이고요. 유한양액이 1.46%, 한미사이언스도 1.42% 상승권 유지 중입니다. 한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는 오늘도 내려가다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51% 상승하면서 그래도 8만 원 선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79,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2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18만 닉스 향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떨어지면서 시장에 좀 우려감을 키웠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장비주 쪽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테스가 오늘 3.41% 약세, 사이맥스가 1.75% 떨어지고 FST도 2.29%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오늘 다행히도 2,6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윤효은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시장 대비해서 화장품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올 1분기에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라 실적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화장품주는 올해 화장품 수출액이 3조 원을 돌파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21.7%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좀 강달러로 인한 수출 호실적 지속 기대감과 함께 현재는 또 실적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수출주로서는 자동차만 부각이 되었다면 이제는 화장품 업종으로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전일 발표한 중국의 GDP 예상치 상회에 따라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도 이제 또 한몫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한국 화장품 매출 증가에 따른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주 내에서도 어떤 쪽, 또 어떤 종목 좋게 보시는지요? 네, 그 화장품 유망 업종으로는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투, 파마리서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CNC 인터내셔널은 그 색조 전문 ODA 업체로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노레알 등 그 국내외 고객사에 색조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제가 화장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0.6% 증가, 영업이익은 79.9% 증가, 당기순이익은 44%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지자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600억 원을 돌파하고 1분기에는 매출이 처음으로 700억 원에 도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84,500원 구간인데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요. 현재는 또 실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9만 원대 돌파를 목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리콘2인데요. 한국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다품종 소량으로 직매입해서 글로벌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화장품 유통기업입니다.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 스킨케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세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실적을 보자면 23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9.9% 증가, 영업이익은 237.3% 증가, 당기순이익은 209%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현 시점에서 다시금 신고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장 적합하겠고 전고점 13,850원 돌파 시에는 14,000원, 15,000원 구간의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마 리서치인데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재생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재생 바이오 전문 회사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하락이 쭉 이어져 왔으나 최근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수출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특히 전 대륙에 걸쳐서 수출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부 재생이라든지 관절 재생에 대한 수요는 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익과 장부 가치의 증가도 파마 리서치의 실적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매수는 항상 조정 시 목표가는 14만 원 돌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유명 종목들 잡아주셨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양시장이 오늘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그동안 최근 높은 금리라든지 환율, 유가 우려에 따라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환율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하면서 전일 원달러 환율은 다소 좀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의 대내 매크로 환경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조금은 소극적이고 신중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주와 같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수출 업종 위주로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단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어제도 마찬가지로 채권 수익률 하락에도 미증시가 조정이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주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나스닥은 현재 1월 이후에 가장 긴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매수가 줄어들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타이밍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오늘 오후에 그 TSMC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집중을 하시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파킹 통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직장인들을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시 입출금 통장에 3%대 고금리를 내걸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고금리 파킹 통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투자를 망설이는 뭉칫돈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지금 대기 중인 자금도 한 달 새 3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이자가 낮아도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에 돈이 몰리면서 정기예적금 잔액은 전달보다 약 14조 7천억이 줄었습니다. 최근 고금리 파킹 통장의 강자였던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면서 이자 지출이 발생하는 예금 유입 증가를 부담으로 여기며 시중은행에 밀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시중은행들은 대상과 기간, 금액 등을 한정한 연 3에서 3.4% 고금리 파킹 통장을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대기자금 흡수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요. 시중은행들이 이제 급여나 연금 등 정기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 같습니다. 급여 이체 고객 대상으로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월급통장은 짠테크족에게 계륵과 같은 존재였죠. 월급통장 계좌에서 각종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이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돈을 채워둬야 되는데 금리는 대부분 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급증하는 대기자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월급통장에 남아있는 자투리 돈까지 연 3%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에게 인기 있는 파킹 통장을 살펴보면 SC제일은행에서 지난달 출시된 내월급 통장은 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1년간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연 3.5%를 받을 수 있고 IBK 기업은행의 IBK 중기근로자 급여 파킹 통장은 전달의 급여를 50만 원만 이체해도 금리 3%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임직원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하나은행의 달달하나 통장은 최대 연 3%, KB국민은행의 KB마이핏 통장도 연 1.5%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제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 7% 금리를 주는 은행도 있다면서요. 네, 저축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 통장은 50만 원까지 연 7% 금리를 제공하며 50만 원 초과부터 1억 원까지는 연 3.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큐원저축은행의 플러스 자유예금은 기본금리가 연 3.5%인데요.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더해서 최고 연 3.7%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 입출금 통장은 1억 원까지 연 3.1%가 제공되는데요.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인 K뱅크의 플러스박스는 연 2.3%,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와 토스뱅크 통장은 연 2%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를 뭐 높게 주지는 않더라도 뭐 통장 개설하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또 경품 제공하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첫 급여를 받은 직장인이 모바일 앱에서 우리 직장인 셀럽에 가입하면 최대 3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1,500명을 대상으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선착순 3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지급합니다. 오는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부산은행은 부산은행 계좌로 급여, 4대 연금, 가맹점 결제 대금을 새로 입금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급여, 연금, 가맹점, 부산으로 시작해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고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백화점 상품권 등 여러 경품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경품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국정 과제들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당이 마지막까지 호소했던 게 바로 이 금투세 폐지죠. 네, 야권 일각에서 이 금투세 폐지를 고소득자 감세로 보는 만큼 금투세 폐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의견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운명 함께 진단해 보시죠. 오늘은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자, 이거 이제 총선 결과 따라서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금투세 어떻게 되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자 이제 야권이 결과적으로 200석 가까이 차지했고, 그렇다면 이제 금투세는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금투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대주주인지와 상관없이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네.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도에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만들어졌고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달에 여야의 합의로 2년간 더 유예하도록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정된 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네. 이 때문에 뭐 여권과 정부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왔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총선 결과 야권이 200석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결국엔 소득세 개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 결국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야당 합의 없이는 금투세 폐지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고소득자 감세 비판도 있겠습니다만 세수 감소 자체도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달에 증시 개장식에 가서 무조건 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론화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 총선 전에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부자 감세이다, 그다음에 세수 감소에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되면 약 3년간 4조 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거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결국에 이걸 시행하지 않는다면 1년에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세수 감소 우려가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수 감소 효과. 일단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금투세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번 거에 얼마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니까 반가울 수는 없고. 그렇죠. 야당에서 이제 폐지 반대한다면은 당장 내년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봐야 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세금이 부과되는지. 매겨지는지 이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네.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나 채권, 네. 파생상품, 금융상품이라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텐데 예. 해당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익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손실과 이익을 과세 기간 내에 합산을 해서요. 소득을 산출을 하게 되고 네. 금융상품에 내가 무엇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5천만 원 또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때 5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250만 원만 받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 네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적격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번 거는 세금 안 내도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외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비상장 주식, 펀드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의 기본 공제금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율이 또 중요할 텐데요. 3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매겨지고요. 간단하게 제가 계산을 한번 예를 들어서 네, 말씀드리면 네, 편하실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6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5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들어가기 예. 때문에 결국 1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 예. 여기에 20%의 세율인데 지방소득세 합산하면은 22%가 되거든요. 어허. 그러면 약 2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네. 또 궁금하실 부분은 작년에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 손실을 봤다. 어허. 네. 그런데 올해는 내가 다 수익을 봤다. 네. 그러면은 올해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금을 내고 네. 저번에 손실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작년 내가 손실 분은 네. 이번 수익금에서 또 공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올해 7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음. 작년에 내가 2천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 음.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 공제까지 들어가면 결국에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끝부분에 설명하신 거는 진짜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번 억울하죠. 거는 칼같이 세금으로 나가고 잃었을 네. 때는 전혀 그게 없고. 네. 이게 참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이제 공제도 다르고 지금 보니까 세제 혜택도 다른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펀드 자체가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려진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펀드 투자했던 분들은 자금을 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문에 펀드의 대탈출 사태가 벌어지는 예.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것들을 왜 이런 현상이 뭐 의견들이 있는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CG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금투세 도입되면은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받으시고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인데요. 네.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차익, 환매 차익 같은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금투세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때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펀드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또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만 담겨져 있지 않고 해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기본 공제 다 받으실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기본 공제가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금 부담 때문에 펀드 투자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금투세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매매 차익 쪽에 공모하고 사모하고 저렇게 차이는 왜 둔다고 보세요? 뭐 이제 결국에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기를 위해서인 거고 그다음에 적격 공모 펀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쪽을 투자를 좀 좀 활성화시키기 활성화시키겠다?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장기 수급 사업이기도 했지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걸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밸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상속세, 법인세도 이제 손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일단 금투세가 이제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금투세 폐지가 결국 여기서 무산된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은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반면에
그 뭐 영향 별로 없을 것이다. 뭐 세금 낸다고 거래 안 하겠느냐, 매매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엔 지금 여야의 가장 큰 이견차를 보이는 자본시장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금투세이거든요. 네네.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상속세, 법인세 손보는과 동시에 이거 금투세 폐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투자자 중에서 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투자자의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걸 시행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 네.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세수 효과 감소를 뭐 맞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총선 결과가 나왔고 네. 야권이 200석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금투세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 금투세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자체가 물거품이 돼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서 이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금투세 같은 경우 2020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시행만 지금 유예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이벤트이고 예, 예.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파격적인 어떤 뭐 그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과거 총선 이후의 증시 흐름을 살펴봤을 때 네. 총선의 결과 어떤 의회의 구도가 바뀌고 이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등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느냐 살펴보니까 그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웠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느냐 여부가 이제 관심이 쌓일 텐데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좀 같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묻어가는 게 최고인데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졌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거죠? 금투세라는 게 그 주식 뭐 펀드가 됐건 직접 매매가 됐건 벌면은 번만큼 세금 좀 내자. 이게 지금 일반화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만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뭐 해외 사례까지는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기업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네. 기업의 그 증시의 가치가 좀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그거는 있는 사실이기 분명하고,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고민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 금투세 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엔 이렇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우려들이 있을 충분히 것이고 있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또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또 하락되는 사람들, 예. 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외신에서 이번 총선 야당 승리로 뭔가 좀 친기업, 친투자자 정책이 스톱될 것이다, 멈출 거다 이런 보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도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황인데 이게 6월 말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총선 결과 때문에 외국 순매 수세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에 공매대 재개까지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달에만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고요. 5개월 연속 순매 수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된 데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대 그런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 혜택 기대라는 것이 결국에 금투세 폐지라든지 뭐 상속세나 법인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6월 말에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다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설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결국엔 지금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순매수세가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어쨌거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고금리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고금리하고 그거다 또 세금 이쪽 걱정이 많으신데, 아니 근데 고금리가 걱정이 되나? 빚내서 투자하시는 건 아닐 테고. 아, 빚내서 투자하시는 빚내서 분들 많아요. 맞네, 많아요. 특히 맞네요. 최근에 그럼- 보면은 신용융자당구도 많이 맞아요, 늘어난 맞아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 이 고금리가 부담이 예, 되고 예. 또 세금 넣는 것도 부담이 되고. 우리 정 변호사님 한번 이럴 때 한번 좀 절세 꿀팁 하나 좀 주시죠. 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책적인 관점인 것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세금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지 해외 주식에 투자하실지 아니면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실지 결정하실 때는 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알고 계셔야 적당한 그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결국엔 절세에 다다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 편하기는 세금 내더라도 많이 버는 게 좋죠.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폭이 좀 확대되네요.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2,617포인트까지 좀 올라섰습니다. 네. 예, 하하.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네요. 맞아요. 예. 외국인 선물 매매에 여전히 네. 지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맥더독이네요. 맥더덕이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